제7장 하수 관로 시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1번 하수 관거의 설계에서 네모 3번 유속 및 구배 보세요. 그 하수관을 설계할 때는 하류로 갈수록 유속은 더 빠르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하류로 갈수록 이 토사류 등이 많게 되니까 그것을 소리력에 의해서 이제 방류 지점까지 쓸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하류로 갈수록 유속은 빠르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 관거의 구배는 하류로 갈수록 완만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또한 급류는 관거에 손상을 주므로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 144페이지에 관로 1번 유속, 그 표 7의 1 하수관의 유속이 나옵니다. 하수관의 유속은 이 오수관인 경우에는 0.6에서 3m/s로 설계해야 하고, 우수 및 이 합류관인 경우에는 0.8에서 3m/s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최대 유속의 한계를 3m/s로 두는 이유는 관의 마모 현상 방지를 위해서 그러하고, 최소 유속을 두는 이유는 역시 이 토사류 등의 침전 방지를 위해서 최소 유속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오수관인 경우에는 0.6m/s이고 우수 및 합류관일 때는 0.8m/s죠. 우수 및 합류관인 경우에는 그 돌멩이와 같은 비중이 큰 입자들이 있으니까 최소 유속이 조금 더 빠르게 설계를 해야 된다.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상적인 유속은 어떻게 하느냐? 1에서 1.8m/s를 이상적인 유속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유속이 결정됐으면은 관의 어떤 그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겠죠. Q는 AV라는 이 간단한 식을 이용할 때도 Q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가정오수, 공장 폐수, 또 지하수, 가정오수 구할 때 이런 것들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1평균 오수량을 구했고 요것을 부하율을 곱해서 1최대 오수량을 구했고 1최대 오수량을 다시 24수관으로 나누어서 또 부하율을 곱해서 시간 최대 오수량을 구했죠. 시간 최대 오수량. 그래서 오수관일 때는 시간 최대 오수량, 합류관일 때는 시간 최대 오수량 플러스 360분의 1 CIA로 구한 우수 유출량을 더한 값이 되겠고, 지하수는 요것에 이제 10%에서 20%를 가산한 걸 했고, V를 내가 하수관 속의 유속으로 얼마로 할 거냐, 요 범위 속에서 1.5m/s로 하겠다. 그럼 1.5m/s 하니까 관의 단면적 사이즈가 결정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관로 2번 구배. 구배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만약에 평탄지일 때는 관경을 밀리미터로 표시해서 그 역수를 구배로 합니다. 그러면 1000mm 관일 때의 평탄지에서는 1000분의 1이 구배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구배가 있을 때는 1000분의 1 곱하기 1.5가 되겠고, 급구배의 토지에서는 1000분의 1 곱하기 2.0이 구배로 결정이 됩니다. 자, 예제 1의 1. 하수도의 모든 관거에 대해 이상적인 유속은 어느 범위로 하느냐? 자, 유속의 범위는 저거지만, 이상적인 유속은 1에서 1.8이죠. 가번. 자, 그 다음, 네모 4번. 최소 관경과 매설 위치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관계식을 통해서, 단면적을 계산했다. 단면적이 만약에 80mm 이렇게 나왔다. 80mm보다도 2배로 증가를 시켜서 160mm 이렇게 설계하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수관일 때는 항상 얼마 이상 돼야 되냐면 250mm 이상의 관경은 돼야 되겠고, 우수 및 합류관일 때는 300mm 이상의 관경은 돼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관의 폐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점물질이 들어가니까 최소 관경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예제 1의 2.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한 분류식 오수 관거의 최소 지름은 얼마인가? 나번이죠. 분류식 오수관이라고 했으니까 250mm이다.
그다음 관로 2번 매설 위치 및 깊이. 우리나라에서 관거의 최소 토피는 1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도에서는 1.2m, 보도에서는 1m 이상 매설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예제 1에 3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한 하수관의 매설 깊이는 최소한 얼마인가? 나번 1m.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2번 하수도관에서 우리 관로 2번 관거의 접합 봅시다. 관거의 접합 방법에는 이제 일단 관정 접합이 있다. 그죠? 관정 접합일 때는 일단 그 관정을 일치시키고 접합해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류로 갈수록 유량이 많아지니까 관경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합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관저 접합은 지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관저를 일단 일치시키고 접합해 가는 방법이 이 관저 접합이 되겠고, 수면 접합은 일단 수면이 일정하도록 해서 관을 접합해 가는 방법이니까 이와 같이 접합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관 중심 접합은 센터 라인을 일치시키고 여기에 관을 접합해 가는 방법입니다. 자, 어떠한 일장일단이 있느냐? 관정 접합은 이 유수의 흐름면에서 이 에너지 위치가 툭툭 떨어지니까 유수의 흐름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류로 갈수록 매설 깊이가 깊어지고, 만약에 펌프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펌프의 양전고가 높아지는 것이 관정 접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관저 접합은 유수의 흐름이 관정 접합에 비해서는 불리합니다. 그러나 소공량을 하류로 가서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관저 접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면 접합과 관 중심 접합은 우리가 이제 편리상 이렇게 나누고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수면 접합과 관 중심 접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느냐? 관정 접합, 요걸 하고 있죠. 공사비가 더 많이 들더라도 유수의 흐름이 원활한 관정 접합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예제 2에 2. 개수로 관거의 접합 방법 중에서 수리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가? 가번이죠. 관정 접합. 그 다음 네모 5번 관정 부식. 하수관에 이제 부식을 유발하게 되는 이제 관정 부식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관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 어떤 이제 퇴적 물질들이 쌓여 있다. 예? 퇴적. 무엇이냐? 황화물이 쌓여 있다. 황화물은 주로 어디에 존재하게 되면 유기물이나 혹은 단백질 이런 부분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이 어떤 그 분해 작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혐기성 상태가 될 거고, 혐기성 상태에서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즉 H2S 황화수소 가스가 나오죠. 이 황화수소가 관정으로 올라가서 두 개의 산소하고 또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아황산 가스가 됩니다. 이 아황산 가스가 물에 녹아서 H2SO4 황산이 되고, 이 황산이 다시 콘크리트 내의 철이나 칼슘이나 알루미늄과 반응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황산염이 되죠. 이 황산염이 바로 콘크리트관을 부식시킨다. 이것이 이제 관정 부식의 메커니즘입니다. 크라운 크로전. 관정 부식.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러한 황화 물질들이 퇴적을 하게 되면 혐기성 상태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나오게 되고, 이 황화수소가 산소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아황산 가스가 되고, 아황산 가스가 물에 녹아서 황산이 되고, 이 황산은 또한 콘크리트 속에 이러한 성분들과 반응해서 황산염이 됨으로써
관정을 부식시키게 된다. 자, 그럼 관정 부식의 대책은 뭐가 있느냐? 자, 일단 황화합 물질 내지 말아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류 수거해라 뭐 이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퇴적하지 않게 해줘라라는 거예요. 유속을 좀 더 빠르게 설계를 해주면 퇴적하지 않겠죠. 혹은 이제 퇴적해 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굴착해 준다던가. 그리고 이제 혐기성 상태가 되지 못하게 해줘라. 공기를 많이 넣어준다던가 토끼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 뭐 어떤 환기 장치를 설치해서 H2S 가스가 밖으로 나가게 해준다라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 황산이 콘크리트 내에 이런 것들과 반응하지 못하게 해줘라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하게 해주려면은 이 하수관에 내산성, 내식성이 있는 어떤 제조로 피복을 해주면 됩니다. 라이닝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제 2의 3. 다음 중 하수 관거가 관정 부식되는 주요 원인 물질은 무엇이냐? 황화합물이냐, 질소화합물이냐, 칼슘화합물이냐, 염소화합물이냐? 가번이죠. 황화합물. 자, 관로 2번 관정 부식의 대책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수의 유속을 증가시켜 하수관 내 유기물질의 퇴적을 방지해라. 둘째, 용존산소 농도를 증가시켜 하수 내에 생성된 황화물질들을 변화시켜라. 셋째, 하수관 내를 호기성 상태로 유지하여 황화수소의 발생을 방지해라. 넷째, 콘크리트관 내부를 PVC나 기타 물질로 피복하고 이온 부분은 합성수지를 사용해서 내산성이 있게 한다.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네모 2번 맨홀 봅시다. 맨홀은 그야말로 이제 사람이 하수관 속에 들어가서 어떤 유지 보수 작업할 때에 어떤 그 구조물을 맨홀이라고 하죠. 자, 관로 1번 맨홀의 설치 장소가 어디 있느냐? 일단 맨홀은 하수관의 기점과 종점,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수관의 방향이 바뀌거나 하수관의 경사나 관경이 변화하는 장소에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단차가 발생하는 장소, 그 다음 관거가 합류하거나 혹은 두 개로 나뉘어서 분기하는 장소에도 맨홀이 있어야 되겠고, 다섯째는 관거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장소, 이런 곳에 이제 맨홀이 있어야 됩니다. 관로 2번 맨홀의 설치 간격. 이 맨홀은 최소한의 설치 간격을 일단 유지해 줘야 됩니다. 표 7의 1 맨홀의 관경별 최대 간격. 관경이 300mm 이하일 때는 맨홀은 어쨌든 간에 50m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겠고, 관경이 600mm 이하일 때는 75m마다, 1000mm 이하일 때는 100m마다, 1500 이하일 때는 150, 1650 이상일 때는 200m마다 하나씩 이 맨홀을 설치해 두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준이 돼요. 그럼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맨홀이 100m마다 이렇게 대충 봤더니 100m마다 하나씩 있더라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하수관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 1000mm 이하의 하수관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홀을 열어보지 않고서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수관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m로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뭐 20m, 50m, 10m에 하나씩 있고 다시 100m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 중간에 뭐 20m, 50m, 10m에 있는 맨홀은 어떠한 이유에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거는 그 속에서 관경이 변화했든지 구배가 변화했든지 단차가 발생했든지 혹은 기술자가 보건대 유지관리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놨는지,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맨홀이 꼭 있어야 되는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들어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3의 2 하수 관거 중 맨홀의 설치 위치는 어느 지점이 좋은가? 가번 관지름이 변하고 합류되는 지점 역시 있어야 되겠죠. 나번 관의 경사가 변화하는 곳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관의 방향이 변화하는 곳 있어야 되겠죠. 라번 위에 열거한 모든 것, 라번이 합당한 답이 됩니다. 전부 다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모 3번 우수토실. 우수토실은 우리 지난번에 함유식 하수도를 다루고 있을 때에 3Q 이상의 물, 즉 시간 최대 오수량의 3배 이상의 물을 웨어를 통과시켜서 방류 수역에 방류하는 장치를 우수토실이라고 그랬죠. 자, 예제 3의 3. 함유식 하수도에서 강우 시에 하수 관거의 도중에서 우수를 배제하거나 분류시키는 시설을 무엇이라 하느냐? 우수토실. 가번이 되죠. 4번.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4번 우수조정지 계획. 여기 봅시다. 자, 우수조정지라고도 하고, 우수조절지라고도 하고, 유수지라고도 하고, 저류지라고도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우수조정지나 우수조절지, 유수지들이 많이 도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개념이 그렇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현재까지는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수조정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어떠한 하천이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침수가 잘 일어난다 이럴 때는 우수조정지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비가 적게 오거나 청천시에는 이제 별 문제 없이 이제 요 하천을 뭐 복개를 한다거나 뭘 하수관을 이 속에 설치한다거나 하수관이라고도 뭐 마찬가지죠. 관계가 없겠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많이 온 빗물은 요 우수조정지로 가서 여기 저류했다가 비가 종료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수위가 높고 요 하수관이나 혹은 하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위가 낮겠죠. 그럼 자연유화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유화하는 방법. 요것이 이제 우수조정지가 됩니다. 조정지는 청천시에는 여기가 이제 공원을 만든다던가 해서 시설로 활용을 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떠한 홍수터로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우수조정지가 됩니다. 그럼 우수조정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자, 첫째, 하수관의 유화 능력이 부족한 것. 이 하수관의 사이즈가 부족해서, 잘 유화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화하지 못하는 양을 감당할 수 있는 우수조정지로 만들어줘라. 라는 것. 두 번째, 하류 지역의 펌프장 능력이 부족한 곳. 만약에 이 우수조정지를 만들어주지 않을 때는, 우리가 펌프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하천에 방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에서는 부지비가 비싸게 되니까 조정지 대신에 펌프장을 많이들 만들어줬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일부러 이 우수조정지를 만들어주고 여기는 뭐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뭐 상부 구조물을 이용하게 되고 펌프장도 만들어주면 요것과 요것의 용량은 이것이 절반을 차지하면 이것은 절반의 용량에 해당하는 크기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쨌건 요즘에 와서는 이것과 이것을 많이들 같이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펌프장 능력이 부족한 곳에 우수조정지를 만들어준다. 자, 세 번째, 방류수역의 유화 능력이 부족한 곳. 방류수역의 유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게 될 테니까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은 물은 역으로 해서 하수관 속으로 들어오겠죠. 그럴 때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조정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자, 예제 4의 1. 우수조정지의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하수관의 유화 능력이 부족한 곳에 설치한다. 이거 맞죠? 4번 하수처리장이 미비된 곳에 설치한다. 처리장과 우수조정지는 큰 관계가 없죠. 우수조정지는 침수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지, 하수처리장과는 큰 관계가 없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4번 하류 지역의 펌프장 능력이 부족한 곳에 설치한다. 그렇죠. 펌프장 능력이 부족한 곳에 부족한 양만큼 조정지의 크기를 건설해주면 되겠고, 4번 방류수로의 유화 능력이 부족한 곳에 설치한다. 맞죠? 자, 네모 2번 구조 형식이 나오는데 우수조정지 만들어줄 때는 그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댐식이나 굴착식, 지하식, 뭐 현지 조류식, 저류식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급 학교 운동장이나
혹은 또 운동장 지하라든가 주차장, 공원 뭐 이런 곳을 활용해서 우수 조정지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7장에서 우리가 다뤄본 것은 그 하수관 설계할 때 유속에 대한 기준과 또 구배, 또 관경, 또한 하수관 설치해 줄 때 부대시설로서 맨홀이나 우수 토실, 또한 우수 조정지의 목적과 설치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7장 하수 관로 시설을 마치겠습니다.